매출채권 보겠습니다. 자,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입니다. 자, 채권은 받을 수 있는 권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다. 그리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으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린 각각 구체적인 항목인 외상매출금, 받으러옴을 쓸 텐데, 이제 외부에 보고할 때는 이렇게 묶어서 그냥 매출채권이라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뭐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굉장히 자주 듣게 되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상거래라 하면 당해 기업의 사업 목적, 내가 뭐 하는 회사냐, 뭐 제조하는 회사냐, 뭐 서비스하는 회사냐, 그 사업 목적을 위한 경상적인 영업활동. 여기서 경상적이라는 얘기는 늘 항상 생기는 일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방 만들어서 파는 사람은 가방을 파는 거래, 뭐 음료수 커피를 만든 사람은 커피를 파는 거래. 이게 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생긴 채권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가방 만드는 사람이 가방을 팔고 돈을 나중에 받는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경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거래로서 저 이름이 되려면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상품을 파는 거래, 제조업이라면 제품을 매출하는 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자,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으로 구분되는데, 이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다 라는 얘기. 자, 첫 번째 외상매출금 보겠습니다. 우리 외상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외상으로 물건 판 거야. 근데 쓸데없는 걸 판 게 아니라 자기의 사업 목적과 관련된 것을 외상으로 팔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이름을 쓰려면 외상매출금이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즉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고 아직 돈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외상이지. 근데 언제까지는 받아야 되느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할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당좌자산에서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받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앞에다가 장기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고, 이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될 금액을 우리는 외상매출금이라고 부릅니다. 외상으로 팔았다고 무조건 외상매출금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상거래여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제 보겠습니다. 창제상해에 상품 20만 원을 매출합니다. 자, 상품을 파는 거래는 상거래죠. 일반적인 상거래. 그러니까 상품을 팔았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돈 받아야 되겠지. 10만 원은 자기합수표. 자기합수표는 뭐죠? 통화대용증권이니까 현금. 나머지는 다음 달 10일에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1년은 안 됐지.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상품 매출 잡고, 자기합수표는 현금이고, 이 거래가 상거래이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이라고 한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철상해에 상품 25만 원을 매출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문제 풀다가 상품을 매출했다 그러면 일단 수익 잡는다. 15만 원. 자, 그리고 돈 받아야 되겠죠. 동점 발행 당좌수표. 뭐야? 동점은 타인.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뭐야? 통화대행증권이니까 현금. 그리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이 거래가 상거래잖아요. 외상매출금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상품 매출 15만 원, 통화대용증권 현금, 나머지 상거래니까 외상매출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으러옴 보겠습니다. 받을어음. 받을어음. 어음인데 받은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받을어음이란, 어음 받았다고 다 받을어음이 아닌 거야.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이 항상 그런 실수 많이 하는데, 뭘 하고 어음을 받았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권리야. 쓸데없는 걸 팔고 어음 받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거래, 그 회사의 주된 사업 목적이 뭐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권리를 우리는 받을어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권리. 그리고 이 어음에는 이제 만기가 존재하는데, 그 지급 기일이, 즉 어음의 만기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인 거야. 아주 길지 않고. 그래서 날짜는 항상
보고기간 종료일이니까 오늘이 이날이면 여기 뭐 2월 달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날짜 세는 게 아니라 요 날짜부터 이 보통은 이제 12월 31일이겠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니까 여기 안에만 떨어지면 되지. 여기로 넘어가면 이제 앞에다가 장기를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기간이 길면 장기 외상 매출금, 장기 받으럼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어음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받으러움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돼서 어음을 받아놓는 게 받으러움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받으러움에는 약속음과 환어음이 있습니다. 종류가 우리는 주로 약속어음을 볼 거고 환어음은 거의 볼 일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약속어음이 뭔가? 약속어음. 자, 약속어음이란 발행인, 이제 어음을 발행한 사람, 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빚쟁이겠죠. 이 채무자가 그걸 받은 사람, 수취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지급 약속 증권을 우리는 약속어음이라고 합니다. 개정 과목은 받으러움이고, 그러니까 발행한 사람이 내가 언제까지 얼마를 줄게 라고 하는 어떤 증서, 지급 약속 증권을 우리는 약속어음이라고 해요. 자, 생긴 모습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약속어음 돼 있고, 금액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수취인, 예? 수취인, 채권자, 발행인이 어디냐? 여기 있다. 발행자의 두원 시스템, 요 발행인이고, 언제까지? 여기 이제 지급, 이 기일, 지급지 이렇게 쭉 써 있는 게 약속어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어음 봅시다. 환어음은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환어음이란 발행인이 지명인에게, 그러니까 이제 발행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지명인이라는 사람이 존재해요. 원래는 발행인이 채무자인데, 지명인이 있어. 발행은 내가 했지만, 그 지명인이 채무자야. 그리고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에게 줘요. 그러니까 발행인과 수취인만 있는 건 약속어음인데, 환어음은 발행한 내가 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네가 얘한테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환어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급을 약속하는 증권이 아니라 지급 위탁 증권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환어음을 받은 사람은 뭐 지명당한 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발행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 너 얘한테 돈 줘 그러니까 이 수취인은 뭐 지명인을 갖고 가서 승낙을 받아야 돼. 지급 약속을 승낙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명당한 사람은 승낙을 하면 환어음의 인수란에 서명함으로써 지명인이 이제 지급인이 되는 거야. 이 채무자가 된다는 얘기죠. 확정이 됐다. 따라서 환어음에 수취한 사람은 어음의 인수를 받음으로써 내가 쟤한테 받았는데 쟤한테 가서 받으라고 가서 사인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음상의 채권을 갖게 되고 지명인은 서명함으로써 채무를 지게 된다라는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약속어음이 많이 쓰이고 환어음은 국제거래 이후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네요. 예제 보겠습니다. 수철 상해에 상품 40만 원을 매출합니다. 자, 이제 상품 매출하면 오른쪽 다 기억나시죠? 상품 매출 수익 잡습니다. 팔았으니까 돈 받아야 되겠지. 10만 원은 현금, 나머지는 동전 발행 약속 어음이고, 어음에는 항상 만기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언제 주는 건지 따라서 기간에 장단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기가 1년 이내짜리래. 그러면 상품 매출 잡고 현금 잡고 이제 조건이 뭐야? 이 거래가 상거래고 어음을 받았는데 만기가 1년 이내야. 그러니까 이제 받을 어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받을 어음. 두 번째, 창제상해의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내가 창제상해한테 외상으로 팔아놓은 게 있나 봐요. 그러면 어디 있겠냐? 이쪽에 외상 매출금이 존재하고 있겠지. 요거에 대해서 동점이 즉 창제상해 발행의 약속어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팔자마자 어음 받는 경우도 있고 외상으로 팔아놨는데 돈 달라고 하니까 어음을 주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얘는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면서 약속어음이 생긴다. 받을 어음. 그래서 외상 매출금 없애고 받을 어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의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4002번 일반전폐입력 추가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회사 4002번 선택하시고 일반전폐입력 들어가서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우일 상사에 상품 80만 원을 매출합니다. 상품을 매출했다 그러면
바로 그냥 상품 매출 이렇게 생각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 80만 원 이렇게. 팔았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겠죠. 대금 중 50만 원은 외상, 즉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합수표. 자기합수표는 뭐예요? 통화대용증권이죠. 그러니까 현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대변에 상품 매출 80만 원. 차변에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외상 매출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야 됩니다. F2키 눌러서 또는 거기서 직접 이름 두 자리 치셔도 돼요. 우일 이렇게 치시고 확인하시고 반드시 거래처 걸어야 된다. 그리고 뭘 걸어야 되는지 안 걸어야 되는지 궁금하면 아니 잘 모르겠으면 그냥 다 찾아서 거시면 돼.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외상 매출금 채권, 채무, 그다음에 회사 내부에서 관리가 필요한데 상품 매출은 입력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입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회계 읽어 가시면 알 거고. 거래처 걸고 금액은 50만 원 수정하시고 나머지는 외상에다가 자기합수표니까 통화대용증권이죠.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엔터를 치면 여기서 이렇게 엔터를 칠 때 이렇게 복사가 돼요. 이거는 거래처가 걸린 게 아니에요. 거래처가 걸린다는 얘기는 여기가 숫자로 있어야 돼. 이거 보기 싫으면 스페이스바로 지우시면 되고 안 그러면 그냥 놔둬도 상관없어요. 저는 답안을 볼 때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갈게요. 또는 여기서 여기 건너뛸 때 오른쪽 화살표를 입력을 하면 얘가 복사가 안 돼요. 시험장에서는 바쁘니까 그냥 엔터 쳐서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야 된다. 외상매출금에. 거래처를 걸어야 하는데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질문이 많은데 공식적으로 답변은 없지만 뭐 감점, 1점 정도라고 그런 말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일단 뭐 아시면 다 걸면 되죠. 불필요한데 걸어도 상관없고 다 걸어도 상관없어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저랑 공부하실 때는 외상매출금 상식적으로 외상으로 물건 팔았는데 당연히 거래처를 관리해야지.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팔아놨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뭔가 사건이 한번 생기면 그 이후에 다른 사건이 생기는가? 반대 사건. 즉 물건을 외상으로 팔아놓으면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받아내야 되니까. 이해되셨죠? 그럼 상품을 한번 팔았다? 언젠가는 뭐 거의 팔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진이 상사의 상품 120만 원을 팝니다. 자, 딱 보이죠? 상품 매출이야. 120만 원. 이제 이렇게 잘하면 문제를 다 풀고 봐. 상품 매출이고 그 다음에 대금은 50만 원은 진이 상사 발행 당좌수표 받았으니까 타인 발행 당좌수표는 현금이고 나머지는 외상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좀 잘하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읽는 순간에 오른쪽 계정이 보이잖아. 상품 매출 120만 원. 이렇게 하실 때가 올 거예요. 상품 매출 120. 팔았으니까 돈을 받을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차변에 진이 상사, 즉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어.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지.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뭐야?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잖아. 통화대용증권이지. 그러니까 현금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 당좌예금이라고 하지 말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외상이야. 상거래지,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시면 된다. 다 하고 나서 입력하지 말고 보이는 쪽이 있으면 바로바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외상 매출금 거래처 걸어야 되죠? 진이라고 치거나 F2키 눌러서 진이를 찾고 거래처 거시고 안 걸면 안 되는 거니까 나머지 7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일 상사의 상품 300만 원을 판매합니다. 자, 보이시죠? 대변에 상품 매출 거래처 필요 없고 300. 자, 그리고 돈 받습니다. 대금 중 200은 현금이니까 차변에 현금 200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잔액 외상이래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 거래처 걸고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진이 상사의 상품 200만 원을 매출합니다. 보이죠? 대변에 상품 매출 200. 돈 받습니다. 차변에
100만 원은 현금, 차변에 평금 100만 원. 잔액은 외상, 차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걸고 1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번째. 매출처 우일 상사의 외상대금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대. 이제 외상 매출금 생겼을 때 왼쪽이었잖아요. 이제 받아낸다는 거야. 이렇게 없어진다. 그래서 외상대금이라는 얘기는 매출처의 외상대금이라는 얘기는 외상 매출금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없애요. 대변에 우일 여기 외상 매출금하고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받았을 때 걸어놨으니까 이제 반대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50만 원을 뺍니다. 자, 그럼 이제 없어지고 돈 받아야 되겠죠?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온대. 차변에 보통예금 실제 회사라면 신한은행이 할 수 있는데 우리 자격시험에서는 통장은 관리하지 않으니까 무시하시면 돼요. 5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외상 매출금 생겼을 때 왼쪽 이제 돈 받아내는 상황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그 다음에 6번째. 진위상사의 외상 매출대금 70만 원을 자기압수표로 받습니다. 아, 진위상사의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는구나. 대변에 외상 매출금 진위상사 걸고 금액 70. 뭐 받았냐면 자기압수표 받았어요. 자기압수표가 뭐지? 통화대용증권이죠? 현금 처리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차별의 현금 70. 자, 그 다음 7번. 상품을 우일 상사의 외상으로 판매한 금액. 이게 뭔 뜻이냐? 외상 매출금이라는 얘기잖아. 그죠? 100만 원이 당사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옵니다. 보통예금을 알겠으면 먼저 넣어도 되고, 외상 매출금 대변에 우일 상사 걸어서 없애면 되겠다. 100만 원. 그리고 돈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다. 차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외상 매출금 없어지는 거래, 생기는 거래, 없어지는 거래. 8번째. 거래처 진위상사의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회수해서 당좌 예입했대요. 당좌 예입했다는 얘기는 현금 받아서 곧바로 당좌 예금에 들어갔으니까 왼쪽을 현금하고 또 없애고 당좌 예금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곧바로 그냥 당좌 예입했다는 얘기는 당좌 예금 통장에 들어왔다.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제거시키고 거래처 걸고 차변에 당좌 예금 통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50만 원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외상 매출금이 생기고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문제 9번 보겠습니다. 문제 9번부터는 이제 받으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매출처 우일 상사에 상품 150만 원을 팔았습니다. 판매했죠? 대변에 상품 매출 150만 원 입력하시고. 자, 돈 받습니다. 100만 원은 약속금 만기 1년 이내짜리 받습니다. 자, 상거래와 관련돼서 약속금 받았으니까 차변에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받을 어음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받을 어음. 자, 이 받을 어음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받았다가 언젠가 없어질 거니까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5일 상사. 금액은 100만 원. 그리고 잔액은 이제 외상이래. 그러니까 어음과 외상이 섞여 있네요. 차변에 받을 어음 생기는, 외상 매출금 생기는 거. 자, 그리고 이거를 엔터 치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 이건 거래처가 걸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숫자를 집어넣으셔야 돼. 숫자.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사람을 보라고 하는 거고 컴퓨터는 숫자를 보는 거니까 저기에 없는 거는 이렇게 입력된 거는 거래처가 걸린 게 아니다.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받으러움이 생기는 거래. 복사받은 거래처는 토요 입력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진위 상사에 상품 2천만 원을 매출합니다. 눈에 보이죠? 이제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 잡는 거예요. 2천만 원. 그러면 이제 돈 받아야 되겠지. 왼쪽에 1,000만 원은 약속 어음 만기 다음 연도 3월. 자, 요 문구가 붙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2월 10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이면 날짜가 1년이 조금 넘는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많던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날짜의 장기 단기를 구분하는 것은 이 거래가 생긴 날로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날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
보고 기간이 언제냐? 12월 31일자로 보고를 할 거니까 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기간이 1년인지 1년 이후인지를 보셔야 돼. 근데 딱 3달밖에 안 남은 거야. 여기서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누차 강조드립니다. 회계 2급에서 이렇게 들었는데도 어떤 분들은 회계 1급인 사람이 이런 걸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엄청 답답한 거지. 상식선에서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요날 상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결국은 요날의 상태를 보고 할 거니까 지금부터 장기로 생각하고 있다가 단기로 바꿀 게 아니고 그냥 곧바로 단기라고 보시고 그냥 장기 바드러움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바드러움이에요. 누차 강조합니다. 장단기의 구분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하는 겁니다. 12월 말부터가 아니라 왜냐하면 보고기간 종료일은 회사마다 틀려요. 그 보고기간 종료일이 3월 말인 회사도 있고 6월 말인 회사도 있고 그래.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1,000만 원은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약소금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이래. 똑같은 형태죠.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 코드로 직접 입력해야 된다. 복사받으면 안 되고 복사받았어도 코드를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 11번 우일 상사에 상품을 200만 원에 판매합니다. 자, 상품 팔았죠? 대변에 상품 매출 200만 원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돈 받았습니다. 120만 원 현금, 차변에 120만 원 현금 12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동점 발행. 동점은 타인이에요. 저 사람이 발행한 약소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격시험에서는 일단은 장기의 어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내가 오늘 물건을 팔았는데 봐봐요. 2월 11일에 물건을 팔았는데 얘가 장기가 되려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다음 연도 1년을 훌쩍 기다려야 돼. 왜냐하면 여기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날짜를 계산하니까. 이거 일단 건너뛰고 1년 쉬고 그 다음 연도 언젠가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날 물건을 팔고요. 여기서부터도 거의 막 10달인데 12달 다 기다리고 이렇게 물건 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아주 특수한 경우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성이 거의 없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자격시험에서 혹시 만기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냥 다 단기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돼. 출제할 때 항상 약소금이고 만기가 뭐 1년 이내 이렇게 써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출제된 것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바드럼이고 거래처 것이고 장기가 아니고 다 단기로 놓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진위상사의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동점 발행 약소금, 동점은 타인이에요. 타인이 발행한 약소금 받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 있는데 요거를 어음으로 받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을 없앱니다. 진위상사 걸어서 외상 매출금을 50만 원 없애고 돈을 받는데 뭘로 받아? 상대방이 발행한 약소금 만기 1년 이내짜리 차변에 바드러움이 생긴다라는 얘기네요. 거래처 똑같이 걸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생겼다가 어음을 받아서 없어지는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50만 원. 그 다음에 13번째. 지금 바드럼 생겼다가 생기는 상황이죠. 이제 없어지는 건 다음 과정에서. 서삼상사에 상품 200만 원을 매출합니다. 상품 매출 보이시죠? 대변에 상품 매출 200. 자, 돈 받습니다. 100만 원은 현금. 차변에 100만 원, 현금 1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약소금 만기 1년 이내짜리. 차변에 바드러움, 거래처, 서삼상사 찾아서 걸고 1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바드러움이 생기는 상황까지 본 겁니다. 그다음 바드러움이 없어지는 거래는 이제 그 다음 과정 어음의 배서부터 공부하게 되네요. 닫고 상단에 닫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래처 원장 보겠습니다. 자, 상품의 외상 거래에 관한 기장. 상품을 이제 외상으로 팔았을 때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 첫 번째가 인명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명이라는 얘기는 사람 이름으로 계정 과목을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서삼상사 이렇게. 자, 인명 계정이라는 얘기는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의 증감을 처리하는데 그거를 상대방의 이름이나 상호로 처리하는 방법을 인명 계정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임명 계정은 거래처 수가 몇 개 안 되면 나하고 거래하는 데가 한 서너 군데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그냥 그렇게 써도 관리를 할 수 있죠. 근데 거래처가 너무 많아. 그러면 누구한테 얼마를 팔고 누구한테 얼마를 사왔는지는 알 수 있지만 회사 전체적으로 외상 매출금이 얼마고 외상 매입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통제 계정이라는 걸 사용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그냥 한 번만 듣고 지나가시면 돼요. 거래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임명 계정을 사용하면 원장의 계정 과목 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상 매출금 하나만 써도 되는데 원장에 이제 이렇게 해갖고 여기는 서삼상사 원장, 여기는 우일상사 원장, 광호상사 원장, 원장이 엄청 많아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의 총액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게 이제 임명 계정의 단점이니까. 그래서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각 거래처별로 외상 거래 명세서를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이라는 보조 원장에 기입하게 되고 이 원장에는 외상 매출금 계정과 외상 매입금 계정을 설정해서 보조 원장 각 계정 명세를 총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다 통제 계정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통제 계정과 보조 원장과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앞전 거래에서 매출처 원장인 우일상사에게 이제 이렇게 기록하는 게 임명 계정이라는 뜻이야. 우일상사의 외상 매출액, 회수액, 미회수액, 진상사의 외상 매출액, 회수액, 미회수액. 만약에 부채라면 이쪽에 외상 매입액, 갚은 거, 미지급액, 외상 매입액, 지급액, 미지급액 이렇게 처리하는 게 임명 계정인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에다가 거래처를 입력해주면 이런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임명 계정이라고 보면 돼. 근데 이제 전체를 관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통제 계정인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있는 외상 매출금의 합계가 이렇게 찍히게 되고 회수액의 합계가 이렇게 찍히게 돼서 회사 전체의 각 거래처별로 미회수액도 알 수 있고 입력할 때 거래처를 걸어놓으면 거래처 원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의 내용은 계정별 원장에서 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표를 입력하는 도중에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를 입력하면 이 매출처 원장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각각의 거래처별로 판 거, 회수한 거 잔액도 알 수 있지만 이 계정 과목을 들어가면 계정별 원장에 가면 회사 전체의 외상 매출액, 회수액, 미회수액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원장과 통제 계정과 원장의 관계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임명 계정에 해당하는 게 이제 거래처 원장인데 우리 프로그램에 거래처 원장에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분기를 했었잖아요. 해놓으면 여기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면 내용 탭에 들어가서 날짜를 2월부터 2월 13일까지 거래가 주로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오면으니까 거기다 거래처를 걸었었죠. 여기다가 F2키 눌러서 외상 매출금 입력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101번부터 뭐 모두 다 걸어도 되고 102번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아까 봤던 이게 이제 거래처 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 거래처는 모두 다 우일상사 것만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렇게 보면 여기에 내용물은 외상 매출금이지만 여기 상단에 보면 여기가 이제 우일상사 것만 본다는 얘기지. 우일상사의 외상 매출금 증가, 감소, 증가. 판 거, 회수한 거. 그래서 잔액을 이렇게 알아낼 수 있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진위상사 것도 똑같이 증가, 감소, 증가, 감소해서 잔액을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표를 입력할 때 거래처를 걸었어야 된다. 그리고 나면 이제 회사 우일상사와 진위상사의 외상 매출금의 증가, 감소, 잔액은 알 수 있지만 전체는 또 어떻게 볼 거냐? 전체를 보는 게 이제 이 계정별 원장이라는 얘기예요. 거래처 원장에서는 각각의 거래처별로 여기 계정별 원장은 회사 전체의 계정 과목 외상 매출금 받으러의 전체 내용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계정별 원장에 가서 날짜를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하고 외상 매출금을 선택해 봅니다. 그러면 회사 전체의 외상 매출금의 변동을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생긴 게 계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주인공은 외상 매출금인 거지. 외상 매출금 자산이니까 이쪽이 전기에 넘어온 금액 증가, 감소, 증가,
전체 잔액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 전체의 금액도 알 수 있지만 각 거래처별로도 알아야 되잖아. 그게 이제 거래처 원장이었다.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우일상사 거, 진일상사 거, 우일상사 거 이렇게 전체도 통제 계정으로 확인할 수 있고 거래처 원장에서 각각의 거래처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해만 하시면 되겠고 시험에서는 자주 질문하는 게 뭐 거래처에 누구의 거래처에 언제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 얼마인지 또는 뭐 회사 전체의 외상 매출금 잔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날짜별로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상단에 닫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